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강릉 쪽에서 계속 이제 들려오고 있는 산불 관련 뉴스들 전해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 난곡동 주변에서 산불이 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소식도,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뉴스 특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연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변광성님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방 헬기로 화재 진압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겠네요라고 함께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할부였습니다. 할부. 그래서 저는 이자가 붙는 할부보다는 무이자 할부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566님이 경제 공부를 하다가 할부는 미래의 내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본 뒤에 30살 이후부터는 절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경철님은 요즘은 식당에 가서 4인 가족이 밥을 먹어도 5만 원이 넘어서 이걸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3개월은 무이자라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식당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식당 가서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배달입니다. 배달. 자, 그런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이 배달 플랫폼 이용자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는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는 최근 1년 사이에 6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들 정도라고 합니다. 배달앱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배달 현장에서 뛰었던 분인데요.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의 저자, 라이더 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했던 박정훈 라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지금도 배달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이렇게 다양한 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직접 책도 쓰실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례도 많이 듣게 되고 이걸 좀 기록에 남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을 다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맥도날드 같은 이제 직고용에서 그리고 동네 배달 대행사의 이제 전투콜 방식, 그리고 최근에 AI로 배치하는 배달 3사의 앱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고용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 고용일 테니까 그건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동네 배달 대행사 전투콜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 음식점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음식점 사장님이 네. 배달을 이제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오토바이를 제공하면서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배달을 대신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이제 배달 대행사고요. 네. 여기와 계약을 맺은, 위탁 계약을 맺은 배달 라이더들이 앱에 접속해 있다가 예. 배달 콜이 핸드폰에 뜨면 가장 먼저 터치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 일감을. 그래서 전투콜. 네, 이것이 흡사 전쟁과 같다고 해서 전투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초 싸움이거든요. 하기사 택시 콜 잡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이 첨단 IT 시대에 말 그대로 1초의 싸움이네요. 1초가 아니라 거의 0.1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더 빠른 걸로.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시공간에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하는 인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아이고야. 핸드폰을 가장 먼저 바꾸는 업종이 이 배달입니다. LTE로는 안 되겠네요. 5G 정도는 돼야. 그래서 5G 나왔을 때 엄청나게 몰렸어요, 라이더들이. 아이고. 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쿠팡이츠 대형 플랫폼들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동네 배달 대행사하고 실제로 이거 급여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받는 비용? 이건 어때요? 좀 소득은?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배달 대행사 지사장이라고 부르는 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1.5km 이내에는 3,000원,
그 이후로는 이제 100m당 100원 또는 500m당 500원으로 좀 비교적 결정돼 있고요. 네. 이제 AI가 배차하는 이 배달 앱 같은 경우는 AI가 배달료를 실시간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바람이 강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기본 단가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날씨가 화창할 때는 한 3,000원 혹은 2,500원 배달 한 건당 이렇게 주게 돼서 마치 배달료가 비트코인이나 주식처럼 널뛰게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이 마치 도박처럼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도박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배달 3,000원에 갈래? 아니면 그 다음 콜이 2,5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다려볼래. 60초 내에 이걸 결정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야. 오늘 저희가 그 박정훈 라이더와 이야기 나누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좀 속보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강릉 쪽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청에서는 강릉시 쪽에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고, 또 이와 별개로 산림청에서는 강릉 지역의 산불 2단계를 또 별도로 발령했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배달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들 보면 배달 라이더가 배달만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 600만 원을 벌었다, 약간 이런 좀 자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어느 업계나 있는 광고성 기사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500에서 600은 매출액 기준이고 여기서 비용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는 이제 비용이라 보거든요. 네. 이게 오토바이 보험료가 연간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료가요? 네, 유상운송 보험료라고 해서 영업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간 500에서 600 정도 되고 20대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800까지도 올라가고요. 근데 이게 보험료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차는 안 됩니다. 아, 자차 보험은 안 되고. 예, 자기 신체도 선택을 하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기름값이라든지 오토바이 감가, 그러니까 새 오토바이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500에서 6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 한 200km 타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오토바이를 바꿔버려야 되니까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는 쓰시는 분인 거고, 상위 한 1% 정도의 라이더들이 500에서 600 정도 주 6일 하루 12시간 정도 일을 하면 그 정도 벌 수는 있고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자기는 500, 600 못 보니까 더 가속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일감 경쟁이 벌어지니까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555님이 화물차도 전투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뭐 택시도 그렇고 오토바이 배달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이거 뭐 전국이 전투콜이네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빨리 잡고 빨리 배달하고 이럴수록 앞에서 뭐 보험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사고도 그만큼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 통계를 보면은 일반 대행사,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사고율이 한 212% 되고 네. 직접 고용해서 일하는 라이더의 사고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잠시만요. 사고율이 200%가 넘는다라는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사고 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용 형태랑 임금 형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급을 보장하게 되면 뭐 신호를 시키고 유일하게 저를 이제 빠르게 달리게 하는 거는 이제 매니저의 지시 정도가 네. 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배달된 건당으로 임금을 받게 되면은 굳이 저한테 빨리 배달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네 배달 대행사가 3,000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보험료 빼고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1시간에 한 5건, 6건 정도는 해줘야 적정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시간에 5건에서 6건. 1시간당 5건에서 6건. 예를 들어 3,000원이면 5건을 하면은 15,0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름값 보험료를 빼버리면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받게 되는 거죠. 시간당 대여섯 건을 해도 최저임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그리고 이 배달이 몰리는 시간이 점심 저녁 피크 때니까 그때 더더욱 빨리 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후 시간대는 일감이 없으니까요. 딱 점심 저녁 시간대 그때 막 몰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고개 운전하시는 라이더 분들 신호 위반하고 심지어 뭐 횡단보도에서 막 유턴하시는 분들 뭐 아찔한 경험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좀 근절이 돼야 되긴 할 텐데 사실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일종의 라이더 자격제도를 도입하자. 라이더 자격제도. 예. 그러니까 일단 보험은 드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만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좀 제안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 125cc 이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만 있어도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가 따로 없어도. 125cc 이하.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세요. 네. 그걸 떨어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작은 오토바이로. 그렇습니다. 이게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풍부한 인력을 가지고 플랫폼이 저가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무한하게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플랫폼 상관없거든요.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해서 배달을 하든 뭐 그냥 배달을 하든 네. 주어진 돈만 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자격제도나 배달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안전교육 강사단을 좀 양성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범칙금 기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 라이더로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 차원에서는 좀 노력하고 있는데 전 라이더들한테 그 전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제도적인 규제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한데 그 사실 오토바이라는 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면허 딸 때는 당연히 그러한데 누구한테 이걸 정식으로 배우고 배달도 그걸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실 그런 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이 외주화되니까 이런 일이 예.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수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배달 노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 노동자들이 쉽게 입직해야지만이 빠르게 배달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의 숙련 노동자한테 4건, 5건을 시켰다고 하면 네. 요즘에는 한두 건을 시키잖아요. 배달 앱들이. 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구,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노동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성도 나중에는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배달 대행사들에서도 이런 체계를 좀 갖추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배달 대행이라는 게 탄생한 이유가 네.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 라이더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탄생한 거거든요. 어떤 직접 비용을 좀 낮추면서 그렇죠. 5개의 음식점에서 2명의 라이더를 공용으로 사용해서 배달을 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노동자가 가지고 오고 건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사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뭐 교통법규 신호를 신호 단속을 강화하고 네. 처벌도 강화하면 라이더들이 좀 더 느리게 배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 욕구랑 요런 이해관계랑 배달업체가 노동자 한 명 계약을 해서 빠르게 배달하고 싶은 욕구가 충돌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안전하게 오토바이들이 오고 갔으면 하는 욕구가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위에서 도로를 이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일터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3자가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건별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도 있겠고 또 많이 배달을 시켜서 또 수익을 올려야 되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배달 앱을 많이는 쓰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 집 앞까지 이제 배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그 과정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배민 요교는 이제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단지. 네. 음식점 사장님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고 전단지 안 찾고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 사장님의 포스기에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뜹니다. 아, 그 식당 가면 엄청 그죠. 울리고 있죠. 그런 소리가. 사장님은 한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사장님이 직접 배달한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한테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앱으로 배달 주문만 받고 배달은 직접 고용된 노동자한테 시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배달 라이더한테 직접 고용해서 월급도 주고 싶지 않고 오토바이도 주고 싶지 않고 보험료도 부담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대신 부탁하는 게 배달 대행입니다. 잠시 뉴스 네. 특보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고 말씀 좀 끊을게요. 지금부터 강원도 강릉 난곡동 산불 관련해서 KBS 뉴스 특보를 1TV와 함께 듣겠습니다.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자, 지금 헬기 투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보이시면 마을 뒷산에까지 지금 불이 번진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불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인근 난곡동 4번지 일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골프장 쪽으로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은 산림화재 대응 3단계를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산불 전문 진화차 등 4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강한 바람이 걱정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에서 30m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는 게 쉽지 않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9시쯤 경포동 10통과 11통, 13통 주민들에게 즉시 경포동 주민센터로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30분 뒤에는 경포동 15통과 17통 인근 주민들에게 강릉 아레나로 대피해달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동 지역에는 크고 작은 강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간판 추락과 나무 전도 등 광풍 관련 피해는 모두 3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건조특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강릉시 난곡동에 난 산불 지금 그 재난 문자가 발송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경포동 10통, 11통, 13통 주민분들께서는 경포동 주민센터로 대피할 것을 강릉시에서 요청을 했고 또 경포동 15통과 17통 인근 주민들에게는 강릉 아레나로 대피해 주실 것을 해달라고 재난 문자가 지금 발송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저희 그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산불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불 자체의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강한 바람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전 8시 반에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일단 불이 시작했는데 네. 지금 강한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KBS 재난감시 CCTV에서 현장 영상을 계속 확인 중인데요. 네, 지금 이제 재난감시 CCTV에 비친 현장 인근들에 대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가 보이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영업소 네. CCTV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위치한 곳은 산불 현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화면에 서쪽이 지금 동해 쪽이고 네. 동쪽이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연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시면 화면의 왼쪽,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향해서 산불이 확산하고 연기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고 있다라고 짐작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해안가에서 이제 바다 쪽을 향해서 연기도 이동을 하고 있고 네. 산불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변에 바람이 지금 어느 만큼 강한지 한번 주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영상이 현지 상황으로 지금 점검 중인 곳이 많은데 네. 보시면은 산불 지금 화면 군데군데 굉장히 크게 바람에 떨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저희가 KBS 재난감시 CCTV에 비친 지금 현장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간혹 그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확인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 계속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역시 강릉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약하게 검은 연기가 화면 오른쪽에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워낙 강한 바람이 강해서 CCTV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CCTV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화면에 보이는 나무도 지금 강한 바람에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산림청이 추정하고 있는 화재 원인이 나무가 강한 바람에 전도되면서 전신주를 건드려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기상 상황과 일단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실화나 이런 것들보다 네. 워낙에 강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전신줄을 건드렸고 거기서 네. 불꽃이 튀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이제 산불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산불이 더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일단 산림청의 산불 상황도를 통해서 현재 산불의 확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매시간 KBS로 보내주고 있는 산림청 상황도인데요. 시간대별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 9시 47분 상황인데요. 일단 산불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 강릉시 남곡동 10-3번지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원을 친 이곳인데 강한 남서풍을 타고 산불은 북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시간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불 영향구역 자체가 넓어진 면도 있지만은 북동쪽에 이렇게 따로 산불이 확산한 지역도 보입니다. 이게 사실 바람이 굉장히 강할 때는 소나무나 이런 불티가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일 때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비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거의 바닷가 근처까지 이렇게 비화를 통해 산불이 확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시 2분에 들어온 산불 상황도를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비화를 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불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씨가 튀어서 네. 비화 현상이 예. 곳곳에 지금 산불이 번지도록 지금 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고 보여주시는 장면은 저게 이제 오전 10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2분의 상황이고요. 이렇게 산불이 확산하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민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의 확산 양상을 보시면 민가와 이 도로를 넘어서 불티가 다른 산으로 계속해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지역은 경포 해수욕장 근처 이제 관광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펜션이나 관광객들이 많고 또 그분들 상대로 이제 영업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포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경포 아레나 또는 주민센터로 계속 신속하게 대피해달라 이런 저 강릉시의 요청 재난 문자가 계속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산불 지금 바람이 저렇게 불면은 이제 자칫 산맥 쪽으로 바람이 불어올까봐 네. 그렇게 해서 더 불이 커질까봐 우려가 되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바람 방향은 바다 쪽으로 가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예. 산불 확산 예상 상황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예, 이게 지금까지 지금 강원도 강릉 산불 관련해서 KBS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강릉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재난 문자 꼭 체크를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인근 주민들이 계시는 지역으로 좀 번질 염려들이 있어서 대피 문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달 관련해서 이야기를 박정훈 라이더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좀 안타까운 게 바람이 원체 많이 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제 소방 헬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위험하시겠어요. 네, 엄청 위험하죠. 제가 지금 여기 오는데 이제 서강대교 건너서 왔는데. 아,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 네. 오다가 바람 때문에 강제 차선 변경이 돼서 그 정도로.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는 이제 킥 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제 네. 다리를 건너서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큰 짐을 싣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못 가니까 유리 같은 거 이제 들고 배달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도시가 공장이거든요. 지금 공장에 엄청난 위험한 유해 화학 물질 같은 위험 요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안전하게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배달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들이 조금 위험하실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제 야외 근로자분들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배달의 어떤 그 형태, 네. 고용 형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직접 고용들이 많았잖아요. 중국집도 뭐 당연했고 여러 식당들에서도. 근데 이제 식당들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오토바이를 두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근데 뭐 비용 절감이 가장 비용 절감. 큰 문제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광고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광고회사의 그 목적은 뭐냐면 네.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네. 이 플랫폼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많이 쓰도록.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가게가 이 광고에 들어왔으면 네. 이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더들은 지적 고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달을 안 하고 있던 가게를 영업하려면 배달은 대신 쓰십시오라고 하는 배달 대행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인력이 무궁무진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된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적 고용이 유리한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기 매우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네. 지적 고용이 안정적이고 지적 고용했을 때 배달 대행 라이더들에 비해서는 좀 더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적 고용이 필요한 기업들이 일부 직접 고용해서 근로자들을 쓰는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배달 대행 앱도 그렇고 배달 대행 업체들도 그렇고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낮아진다라고 수요와 공급 법칙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거의 뭐 10,000원을 넘어서 20,000원을 향해 가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만 왜 배달 대행업들은 많아지는데 배달비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플랫폼이 서로를 이제 투명하게 중개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플랫폼이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플랫폼과 음식점이 독점적으로 관계를 맺고 네. 플랫폼이 소비자한테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예. 라이더들한테도 일부 공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쓰는 앱과 라이더가 쓰는 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 소비자한테는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는 6,000원을 걷고 네. 배달 라이더들한테는 뭐 3,000원을 주던가 2,500원 주는데 네.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고 자영업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음식 픽업하러 늦게 가면 네. 음식점 사장님이 내가 6,000원이나 주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화를 내시는데 아,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네. 사장님 저희한테 6,000원 안 줘요.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마음대로 줍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내가 내는 배달료가 라이더들한테 간다라고 믿으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정보가 불투명한 것이 좀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게 다 라이더들한테 가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중에 얼마가 돌아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비교적 동네 배달 대행사는 그나마 알 수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이 수수료를 네.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알더라도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AI로 결정하는 배달앱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AI요? 인공지능으로? 배달 회사들은 AI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뭐 AI가 하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적화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배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서 이렇게 콜을 뿌려주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근데 간단한 논리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에 4,000원에 배달을 제한했을 때 잘 빠지면 3,500원을 내릴 거고요. 네. 3,500원을 줘도 배달 라이더들이 잘 잡고 잘 배달해. 그럼 3,000원으로 내릴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돼라고 하면 500원씩 올린다거나 100원씩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죠. 이게 AI라고 하는데 AI라기보다는 배달 앱들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반복되는 요일, 뭐 일요일 전이면 저녁, 같은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배달을 하더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원리도 알기가 힘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언론에서는 5, 600 번다고 하는데 네. 나는 지금 왜 3,000원을 한 건 배달하고 있느냐. 이런 자괴감이 들죠. 또 요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음식 한번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뭐 주말 저녁에 많이 몰리는 시간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보통 한 30분이면 얼마나 안 돼. 한 4, 50분 걸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배달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라이더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이더가 그 손님의 주문을 반드시 빨리 잡고 배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다른 가게의 주문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AI가 좀 더 주는 배달을 잡으러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묶음 배송이라고 해서 여러 건을 혹은 뭐 3건, 4건을 묶어서 배달하게 되는데 운이 안 좋으면 동선상 가장 마지막에 배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묶음 배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선 배달에서 네. 오토바이가 출입 금지되는 곳이라거나 손님이 부재하거나 손님이 샤워를 하거나 외출했을 경우에는 늦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앞 배달이 늦어지면 뒷 배달도 늦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산림청이 강원도 강릉에 내려졌던 산불 2단계를 이제 3단계로 올려서 발령했다라는 속보도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청은 앞서서 3단계 발령을 했고 산림청은 2단계를 이제 3단계로 올렸다라는 산불이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배달 이야기. 근데 이제 단건 배달하고 묶음 배송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묶음으로 해서 오고 이 라이더가 한 군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 묶어서 가져오면 내가 한 1, 20분 늦게 받는 만큼 가격이라도 싸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이제 내는 배달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가 소비자한테 전액을 부담시키느냐 아니면은 무료로 배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배달 대행사에 1.5kg 내에는 4,000원을 줘야 돼라고 하면은 3,000원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자신은 1,000원만 내는 경우도 있고 4,000원 전액을 부담하고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 점주의 선택이에요. 경영상 판단인 거죠.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더 할 거냐. 그렇죠. 내가 배달료를 그 점주 입장에서 아끼고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한 거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배달료가 무료라고 하면은 메뉴 가격에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 가격에 아예 그냥 반영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넘어서려면 어쨌든 배달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공짜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 기반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네네. 중간에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저희 라이더 유니온 같은 노조랑 시민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그 기업들도 플랫폼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인공지능이 뭐 이른바 이제 콜을 배분해 준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투자들을 하니까 수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할 텐데 조금 뭐 그게 불합리한 게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광고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고요. 광고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 배달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달은 인간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제 중개 수수료는 이제 광고 수수료인데 소비자가 음식점에 주문을 할 때마다 한 6.8%씩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라이더들 모시기 어렵다고 하면서 배달료를 좀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달료를 막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죠.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산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배달 공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좀 위험 물질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셨고, 혹시 뭐 좀 대안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뭐 안전 측면에서 아니면 수익 구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시간급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요게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렵다는 게 있고요. 시간급이요? 맞습니다. 지금 건당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급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누가 빨리 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네. 빨리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앱에 동네 위에다가 가격이 적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마포구를 3개로 나누는데 마포구 1 얼마, 마포구 2 얼마, 마포구 3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러면은 라이더들은 먼저 이 돈을 줍는 사람이 임자인 거고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가장 높게 나온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좋은 사람이 소득을 많이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노동 생산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 내에 배달 건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 생산성을 낮춰야 되거든요. 네. 노동 생산성을 낮추는데 기업이 동의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누구나 이 라이더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감을 확보할 수 없었을 때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일감 확보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더들 네. 입장에서. 그래서 안전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격 제한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네. 등록제를 해서 좀 불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무보험 라이더들한테 일을 시키면은 좀 처벌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규제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무보험 라이더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나요?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자들이 할 수는 없고 네. 이 회사에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행사에서. 예, 대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상운송보험 증권을 보여달라, 증서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람들만 앱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플랫폼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무보험 라이더가 있다라는 뜻은 네. 그 대행업체에서 그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한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확인하는 업체가 배민과 요기요인데 여기도 종합보험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책임보험만 확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쿠팡이츠는 보험 확인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라이더들이 주로 쿠팡이츠에 가고요. 동네 배달 대행사는 심지어는 운전면허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10대들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10대들한테요? 그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을 안 하고요? 운전면허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타라고 하고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동네 배달 대행사끼리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라이더 확보 경쟁이 있지 빨리 라이더로 않겠습니까?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판 라이더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가장 쉬운 건 일단 면허부터 그쪽은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면허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한테만 영업용 면허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바로 음식 배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륜차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규제가 필요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더분들의 좀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이제 힘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윤성빈님의 메시지처럼 안전도 중요한데 인도로 주행하거나 신호 위반하거나 역주행하거나 뭐 담배꽁초 무단으로 투기하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라이더 편에 서서 좀 이렇게 권익 신장이라든지 좀 도와주실 텐데 자꾸 우리 집 아파트 인도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가려다가도 이거 왜 또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같이 캠페인을 좀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안전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작년에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자. 네. 이거를 끌바라고 하거든요. 네, 끌바. 바이크를 끌고 간다라고 네네네. 해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정 노력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런 라이더들이 업계에서는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좀 퇴출될 수 있도록 자격제라든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끌고 가시는 분들 보고 왜 저러지?
혹은 이제 신기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그게 당연한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의식 수준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오늘 박정훈 라이더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 산불관에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릉시에서 산대원리 그리고 순포리 주민들에게 사천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를 바란다고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산대원리 순포리에 계시는 분들 사천중학교 체육관으로 꼭 대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산림화재 대응 3단계를,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한 가운데 무역 수지는 34억 1,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258억 6,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강릉 지역 산불이 지금 3단계, 산림청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금 소방청 기준으로도 그렇고 3단계까지 많이 발령이 되어 있어서 계속 또 이어지는 소식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공공요금이었는데요. 네. 1552님 그리고 4921님.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텐데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은 나온 게 있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가장 최근 걸로는 지난 2월에 민생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큰 틀에서는 상반기 내에는 뭐 고속철도나 철도 우편 같은 네.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80%까지 해주는 걸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층에게는 뭐 광역 알뜰 교통카드 같은 걸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는 가스나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은 체감을 잘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대책들은 항상 대부분 취약계층을 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모자란 게 사실일 겁니다. 예. 네. 그리고 1781님. 네. 공공요금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수도요금은 가치에 비해 너무 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공공재를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어떤 분이 이제 물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수도요금 네. 너무 싸다.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21년 기준으로 주요 해외 국가 네. 평균 수도요금이 톤당 1,700원인데 우리나라는 719원. 네. 굉장히 싸기는 싸죠.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나 독일은 우리나라 거의 한 5배 정도 가격이고요. 미국은 3배. 일본은 1.6배입니다. 네. 중국과 인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수도요금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구당 183리터 정도의 가정 용수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는 이거 하루 평균인데요. 196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싼 것도 맞고 그런데 수도를 많이 쓰고 쓰는 있다. 거죠. 물을 네.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여야죠. 예, 아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원천세에 대해 알아봤더니 네.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116 국세 상담센터를 통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8389님. 작년 9월부터 3.3%를 떼고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세금 환급 신청을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무조건 세금 환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 환급분이 있을 때 환급이 됩니다. 올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무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김우연님이요. 네. 저희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원천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문의를 또 주셨거든요. 이것도 알아보니까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한 달 급여가 106만 원을 초과할 때 원천 징수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근로한다고 하면 네. 이 액수들을 초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송대현님의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원천 징수 후에 환급금에 대해서 왜 나라에서는 이자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세금은 먼저 떼어가는데 떼어갔는데. 내 소득이 생길 때 바로바로 떼어가는데 네. 혹여나 내가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줄 때는 왜 거기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느냐. 네. 이게 뭐 민간 보험사라든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요거는 세법상 현행 네. 세법상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현재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돈벌이 투자백사 시간에 보험 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이 출시됐다 이런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명환님, 기존 실비 보험료가 5만 원 이상 오른다고 해서 보험을 4세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네. 자기 부담금을 감소하고 변경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시는 네. 분들은 지금도 보험회사에서 4세대로 갈아타시라고 4세대가 좋다고 돈도 네. 적게 든다고 이 연락 엄청 받으실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도 또 한 번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받았습니다. 자꾸 연락 온다고 보험사에서. 네. 근데 약간 1, 2세대는 많이 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3세대, 4세대로 갈수록 적게 내고 적은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귀결해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4세대 특징은 자기 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네.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그 외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3년 혹은 5년인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희진 리포터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릉 산불 관련된 소식도 많이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